최다 빈출 지문집. 제가 요걸 좀 끊어서 하려고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민사특별법 지문만 보고 오늘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이제 민법 총칙의 지문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근데 책에서 많이 OX를 봤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히. 너무 좋죠. 오늘 일찍 끝나니까. 항상 뭐든지 첫 주는 빨리 끝내죠. 자, 집합건물법 문제인데, 집합건물법 정확한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거죠. 참, 책 페이지는 331페이지. 근데 집합건물법은 아파트법이죠.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제가 다 별명을 붙여놨잖아요. 별명 붙여놓은 걸 잘 보시면서 간다. 먼저 건물의 구분 소유가 나와 있는데,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은 건축이 다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소유권이 생겼죠. 등기 등록하고는 상관없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돼. 등기하고는 상관없어. 사실 옛날 우리 판례가 옛날에는 이게 등록이 돼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아파트도 집, 단독주택도 집, 단독주택처럼 한 거야, 우리 판례가. 아셨죠? 등록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 공용 부분이므로 등기해야 한다. 우리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법정 공용 부분이 있죠. 근데 규약은 등기를 해야지 되지. 근데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고. 우리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건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잖아요. 등기를 해야지 알아? 그걸? 등기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지분권은 규약으로 전유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일체성이 있어. 절대적 일체성이 있어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규약으로도 안 돼. 규약으로도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지사용권과는 좀 다르다.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이 있는데 얘는 상대적 일체성이다. 근데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어. 근데 규약으로 분리처분할 수는 있어. 네, 그것과 다르다.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사면 복도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등기까지 해야 돼? 등기할 필요가 없어. 등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죠. 그 다음에 대지권은 소유권에 한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사서 지을 수 있죠. 근데 꼭 사서 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로도 될 수 있죠.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주된 권리죠. 근데 대지 사용권은 뭐가 된다? 종된 권리가 되죠. 아파트의 저당권 설정이 되면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쳐. 우리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준해서 종된 권리에도 미쳐. 됐죠? 그 말이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은 전유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 전유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상대적 일체성이 있다고. 분리처분되면 돼, 안 돼? 분리처분될 수 없다. 내가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갖는데 대지에 대한 권리는 없대. 그러면 남의 땅 그냥 쓰면 되나? 말도 안 되지. 네. 분리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야 얘기되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지어서 판 분양자가 있어. 그리고 처음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있고 거기에 지금 X 아파트 분양, 근데 그 X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양수한 사람, 매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민법 원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람이 팔았잖아요. 담보 책임을 묻고 또 한편 을은 갑한테 또 담보 책임을 묻고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는 사실 우리가 가서 손대는 거 거의 없이 살다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꼭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 뿐이잖아요.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매수인이 바로 분양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양수한 자가 분양자에게 바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네. 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이게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우리가 요거 공부했어요. 전유, 인도, 공사. 전유부는 언제부터?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전유성, 인도공사라고. 전주성, 인도공사를 해. 전주성이 아니고 전유성. 전유성이란 누가 어떤 분이 계신다고요? 개그맨이 계신다고. 지금 그분이 지금 지리산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분입니다. 요즘은. 아니 개그맨들 좀 관심을 가져야지. 전유성, 인도공사. 됐죠? 인도공사, 고도블록 공사를 했나봐. 인도공사.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가 아니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한 날부터. 이 사용 승인일 이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됐죠? 공사.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사실 비용 부담은 전유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자기가 가진 만큼 비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34평 34번 다닐 때 24평은 복도 몇 번만 다녀야 돼? 24번만 다녀야 돼. 말이 되냐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사용을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도에다 쓰레기 봉투 내놓으면 돼, 안 돼? 장독을 받겠다 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틀린 지분이 되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의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을 할 때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면 너는 다니지 마 이 말인 거죠. 그럼 그 사람 갇혀 있어야 되나? 방 안에? 안 되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어디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러면 공유에서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독점 점유를 하고 있어. 그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를 하면 돼, 안 돼? 그때 이 소수 지분권자가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니나 내나 그런다 그랬죠. 니나 내나. 근데 이제 혼자 다 쓰면 안 되죠. 그건 부당이득. 문제는 남아있는 거지. 야, 너 혼자 다 누렸으면 내놔. 이건 된다. 그렇지만 너는 쓰지 말고 내놔. 이건 안 된다고. 방해 제거, 방해 위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관리.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있는 거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여야 되는가? 관리인이 관리소장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관리소장님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 예. 그 다음에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 국회의원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국민 중에서 뽑는 거죠. 그러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돼야 돼?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구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임시 집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소집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이 아니고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재건축 및 복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거용 건물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도 왜 안 되겠어? 결의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재건축 반대자가 있어.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해야지 되죠. 최고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 어떻게 한다고? 서면으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서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딱 여기 하나야.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는데 딱 한 가지 여기서 그렇다고. 서면. 됐죠?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치고. 근데 반대자한테 치고를 했는데 회답이 없어. 그러면 현상유지. 참가하겠다 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법은 요거를 별명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채무자보호법이다. 뭐 하려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상정한 거냐 그러면 채권자가 고리대금업자야. 근데 고리대금업자를 잡으려고 규제하는 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 공부했죠. 저당권에 대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저당권처럼 생각하면 돼. 특별법이니까.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한 거 말고는 다 뭐랑 똑같다고? 민법 임대차랑 똑같다고. 그런 것처럼.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1번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얘 우리 가등기 담보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 있다고, 있어.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상가임대차 10억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상가임대차법을 적용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 말이다. 근데 그러면 언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언제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는 거야? 고리대금업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만 적용되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소비대차일 때. 돈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라고 한다는 거죠. 소비대차일 때 적용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 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적용이 안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차용금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밴드 계약을 하고 가등기 한 경우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봐보세요. 아까 고리대금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이만큼 빌려주고 이만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보세요. 돈을 빌려준 게 3억 원이야. 3억 원. 인데 그 부동산이 4억 원이야. 그러면 3억 빌려주고 1억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네? 적용이 되지. 그런데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럼 실질 가치는 이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2억밖에 안 되죠? 3억 빌려주고 2억짜리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고 천사지, 천사. 천사한테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가 없지. 천사한테는 이 법이 필요가 없다니까? 고리대금업자 잡으려고 하는 법이라니까? 됐죠? 선순위 저당권을 뺀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소비대차이면서 여기서처럼 대물밴드 예약을 한 거야. 그리고 가등기를 해주면 적용되는 거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양도담보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적용된다고. 그런데 요게 채권액과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서 이럴 때만 적용된다고. 고리대금자는 이런 경우에 이걸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3억 빌려주고 4억짜리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더니 4억도 아니야. 뭐 5억, 6억짜리를 그냥 가져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적용하는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차용이 소비대차 빌린 거예요. 소비대차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까지 했어야 된다고?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적용이 된다고.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게 더 맞긴 맞네. 맞긴 맞는데 그림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니까. 부동산에만 되는 거지. 동산 양도담보에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말이다. 근데 이강까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고리대금업자가 날로 먹어도 될까? 세상에 그거 안 되겠죠. 법에서 막아놨겠죠. 근데 이건 가등기 담보법 문제는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가등기 담보법이 되려면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가등기나 소유권자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되는 거야. 근데 동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날로 먹는 건 아니다. 민법 다른 데서 우리 요거 전에 이제 607조, 608조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바뀌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될 수 있다고. 우리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저당권 설정을 채무자가 하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라 그러지. 여기서도 물상보증인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그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사실 원래 담보가등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아는 것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요것만 있는데 그거를 담보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돼. 야, 이건 담보가등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의 매매, 예약서성의 매매 등의 한도로 제한된다. 근데 아까 그랬죠. 우리 민법은 서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정이라니까? 약정이 먼저로, 약정이.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시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저당권 설정했을 때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안 미친다 그랬죠? 언제부터 미치더라?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소유권에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사용수익권은 설정자가 갖고 처분권만 저당권자한테 맡겨두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빚지를 못 갚거든 또는 안 갚거든 네가 경매에서 돈 먼저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가등기 담보권도 특수한 저당권이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설정자한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청산 절차가 다 끝나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지. 그 말인 거다. 그래서 실행 통지를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여기에도 그대로 인정되는 거야.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뭐가 있었죠? 물불부수 생각나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춘향이 향단이. 춘향이 갈 때 향단이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채권이 춘향이야. 채권이 가면 향단이도 따라간다고. 수반성. 저당권처럼 똑같아. 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특수한 저당권이야. 경매할 때는 얘가 바로 뭐가 돼버리냐? 가등기 담보권이 저당권처럼 돼버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그래서 사적 실행으로는 이 귀속 청산만 된다. 처분 정산은 안 돼. 뭐만 돼? 귀속 정산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실행으로는 이 경매에 의한 실행이 인정되죠. 이건 처분 정산이죠. 우리 처분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팔아서 그 부동산을 팔아서 자기 돈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라 이 말인 것이다. 정산하는 거지.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그걸 맡겨두면 장난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적 실행으로는 뭐만 된다? 귀속정산만 돼. 근데 경매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장난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 네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실행으로는 뭐가 되느냐? 처분 정산도 돼. 다만 이제 이 경매할 때에는 가등기 담보권을 뭐로 취급하느냐? 저당권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당권에서 공부한 그대로 될 거니까 특별히 공부할 게 없는 거지. 요걸 주로 물어보는 거라고. 귀속정산. 사귀공처다. 사귀어서 결혼을 했더니 나중에 공처가가 된 거지. 사귀어서 공처가가 된 거야. 네, 공처. 사귀공처. 근데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적 실행으로서 처분정산도 된다. 그럼 틀렸지. 사적 실행으로 뭐만 된다고? 귀속정산만 된다고. 정산, 청산 같은 말이다. 판례가 정산이라고 쓰기도 하고 청산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경매가 될 때는 항상 얘는 뭐가 돼버려? 저당권이 된다고. 저당권에서는 경매가 되면 언제나 소멸했죠.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8번 틀렸고, 청산금을 평가할 때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틀렸죠. 이게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만 고려하는 거지. 원래 청산금은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빼는 거야. 요게 청산금이 되는 거지. 요걸 주는 거야. 근데 이 가액 계산을 할 때 뭐도 같이 빼야 돼? 선순위 담보권은 빼야지. 왜냐하면 나중에 요건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리대금업자가 갚아야 돼. 채권자가 갚아야 된다고. 그럼 미리 빼놔야지. 후순위자는 여기서 받아가는 거지. 후순위자는 청산금 중에서 받아가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해야 돼. 그러면 틀렸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10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청산금이 없어도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돼. 있어도 통지, 없어도 통지. 그러니까 없어도 통지한다는 건 뭐냐면, 야, 계산해봤더니 너한테 줄 게 없는데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다. 청산금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지. 가액에서 채권액을 뺐는데, 예를 들면 요게 가액이 3억인데 채권액이 4억이야. 그러면 할 것도 없다, 줄 것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약 당식을 했어. 그러면 통지를 할까 안 할까? 그럴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미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아닌 거죠. 좀 이런 경우는 아까 뭐라고요? 천사라 그랬죠? 천사는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게임을 하려면 엔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지. 천사는 엔터가 안 된다니까? 그 말이다. 그 다음에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다시 통지해야 된다. 통지할 때는, 실행 통지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를 할 게 아니야. 나름대로 계산했으면 돼. 주관적으로 계산했으면 된다고. 다시 통지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 귀속청산에서 변제구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라고 한다. 이런 걸 이제 통지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항상 한번 말을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자기 말에 자기가 구속돼버려. 빼박이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13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자인 거잖아요. 원래 후순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청산금 중에서 받아갈 건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이 너무 박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내 돈을 못 받게 생겼네? 그러면 그냥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경매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원래는 우리 경매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돼야지 되죠. 근데 이행지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피담보채권 도래 전이잖아요. 변제기 도래 전. 이걸 하게 되면 청산 기간이 지나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청산 기간 끝나면 지금 그 사람이 가져갈 건데 나중에 경매 청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다만 청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을 때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없어도 뭘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시행 통지해야지. 너 줄 거 없다. 라고 통지를 해야 된다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청산급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되었다면 이건 지금 우리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무효야. 근데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쳤네? 하자가 치유가 됐잖아요. 유효의 등기가 된다고.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다. 될 수 없다 아니야.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거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등기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돼 있지만 이건 지금 특수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은 누가 갖고 있다? 설정자, 소유자가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지. 담보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청자 빼고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도해버리면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담보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해준다고. 악의인 때는 보호가 안 되지.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으로 가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말은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거야. 이게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명의신탁이 부동산에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내 자동차를 샀는데 그거를 동생 명의로 등록을 해놔. 그런 것도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지만 그런 걸 법에서 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고 뭐만? 부동산 명의신탁만. 야, 하지 마. 라고 해놓은 것이다. 요걸 잘 알아두시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 부동산 실명법은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명의신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명의신탁도 다 된다.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근데 상호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탁법 상담에는 적용을 안 해줘. 적용이 안 돼요.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이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호명의신탁에도 적용되지 않아. 우리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소유권이 등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 그건 가등기담보법 문제야. 신탁법 상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게 담보 목적이죠.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탁법 상담. 담보 목적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 때 그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종배종,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떤 배우자만, 법률은 배우자만 보호를 해주는 거지. 사실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무효다라는 거죠. 어떤 배우자만? 법률은 배우자. 참고로 법률은 배우자와 사실은 배우자는 어떻게 구별이 된다고요? 혼인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구별한다. 예식장에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가족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명의신탁한 거 다 뭐라고? 무효다. 부부 간에만 유효야. 부부 간에만. 배우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나중에 혼인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유효가 되지. 그런데 소급하여는 아니지. 소급하여가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뭐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실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 여자친구한테 명의신탁한 건 무효라고. 배우자가, 여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종류에서 여기는 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OX 문제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는 사례 문제로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 일단 양자간 등의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인정되는 거야.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일 때.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무효죠. 그러니까 이 해지가 없어. 이 말인 거야. 해지는 언제 인정된다고요? 종배종에서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일 때만 그래. 종배종이면서 탈법 목적이 없을 때. 그럴 때만 그렇다. 그럼 2번.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과 같은 외과를 갖춘 자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데 갑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만약에 종중의 구성원, 종원한테 명의신탁을 했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어. X를 매매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한테 샀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가 되면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야 될 건데 아예 법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뒀어. 이 말이에요. 제3자인데 여기서 선의하기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오늘 공부를 마침 했으니까 봐보세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비통착사강 요거 기억하신다. 근데 비통착사강 문제가 있어. 그건 해명하고 가야 돼. 뭉개지 말고 뭐라고? 해명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비통착사강에서는 선의 제3자 그랬어. 선의 제3자를 보호해줘. 근데 해명은 제3자라고 이렇게 한다. 선이야기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해주죠.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거야. 해제는 또 한 가지 더. 등기까지 한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이 제3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야 돼? 수탁자랑 계약을 맺고 가져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마치 을하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외관을 갖춘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지.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3자가 되려면 을하고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선의인자에 한한다. 선악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제 기억하십니다. 비통착사강 해명. 해명은 제3자야. 선악 불문이라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요걸 한번 봅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예요? 매수인이 누구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 계약형 명의신탁인지는 매수인이 누군지를 보면 된다. 보시면 일단 보세요. 병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X 매매 계약을 우리 합격 노트에 보면 다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이 신탁자가 돼서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놔. 그리고 갑이 병한테 말해서 이렇게 나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라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등기까지 해줬네. 근데 이것들이 다 뭐다? 무효다. 그렇지만 매매 계약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터치하는 게 아니야. 유효야. 이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넘겨줘 버려. 그러면 안 따져. 유효야. 근데 등기를 어떻게 가져오지? 근데 갑이 을이 협조를 안 해주네? 그러면 이거는 갑이 직접 을한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등기 말소 청구할 때 이 사람 봐보세요.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맺어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야?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자는 항상 뭐 하면 돼? 대비 행사를 하면 되지. 병이 을한테 뭘 가지고 있어?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거를 뭐 하면 된다고? 갑이 대비 행사를 하면 된다고. 대비 행사를 해야 돼.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막 너무 궁금해.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 명의신탁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리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선인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야.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건 언제예요? 종배종에서만 그랬다고.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서만 탈법 목적이 없을 때 유효라고.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세요. 병이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매수인이 을인 거야. 매수인을 갑이 을한테 야 X 좀 사줘라고 하면서 일을 맡겼어. 그런 걸 일을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죠. 매매 대금 주면서. 그리고 네 명의로 등기 좀 갖고 있어 라고 했다고. 그래서 등기 갖고 있어 하는 건 명의신탁 약정이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면 무효라니까? 근데 이제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인데 등기도 원칙은 무효예요. 그런데 유효가 될 때가 있다. 이 유효가 될 때가 언제냐? 병이 선이야. 그런 거 몰랐어. 또 한 가지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라고 한다. 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유효라고 하는 거지. 근데 명의시작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요? 무효라고. 예. 종배종 말고는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이제 빈출지문 앞에 안 한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맞춰서 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대로만 가면 절대 붙는다. 재수없게. 네. 수고했습니다.